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일단 화면상으로도 보이실 거로 보는데, 기존에 유튜브 저 아래쪽에 있는 그 번호, 그 재건법 총론 송덕수 교수님 책 가지고 읽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증민 민법 시리즈 나오기 전에 출간했던 민사법 완전 정복, 그 물권법 부분, 업로드한 번호입니다. 하여튼 그것들도 활용해서 들으시고, 하여튼 가능하면은 이 계약법, 이거는 주제별로 그날 올려볼까를 생각을 합니다. 주제별로 지금 오늘 해제 부분을 올리고, 다음 정려, 그 다음에 올리면 매매, 하여튼 그 주제별로 계약명별로 해서 그날 하루에 3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올리고, 채권 총론 들어가면은 주제별로 올리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죠. 어떤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채권자 취소권만 하더라도 한 40페이지가 되니까, 물론 40페이지도 그냥 30분 만에 하려면 하는 거죠. 이제 공부된 사람들은 딱 목차하고 딱 주제만 가지고 딱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어쨌든 이 시간은 학원 수업하듯이 설명하고 이런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또의 8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해제 효과와 관련돼서 직접 효과설 안에 들어가면은 또 채권적 효과설, 물권적 효과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1월달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6월달에 중도금 지급하고 8월달에 목적물 인도 소유권 이전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1월달에 체결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등기는 넘겨주었지만 대금이 완납되지 않아서 해제를 했다고 보죠. 그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해제하는 부분은 채권행위 부분이 해제되는 것이지 물권행위 부분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관념상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 이전하기를 하고 대금 지급받기로 하는 그 부분은 채권행위인 매매계약 부분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소유권 이전해주는 그 부분은 물권행위인데,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했을 때 물권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거. 그때 무인설은 채권행위의 소급적 실효가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등기가 지금 현재 B한테 넘어와 있으니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무인설에 따르면은 소유자는 B이고 A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그래서 이걸 채권적 효과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설은 채권행위가 실효되면은, 소급적 실효되면은 물권행위도 영향을 받아서 유인적이어서 물권행위도 실효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기가 B한테 있어도 이 등기는 잘못된 등기이고 소유권이 A한테 복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B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권 또는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이걸 두고 물권적 효과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것 같으면은 여기서 또 물권행위, 채권행위, 독자성, 인정설 이런 이야기할, 인정성을, 부정설 이런 이야기할 것인데,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인정하면서 무인수를 취할 수도 있고 유인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면은 채권행위와 합체된 것이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독자성을 부정하는 걔네들은 다 유인수를 따릅니다. 다 논리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그 채권적 효과설에 따르면은 A는 이 채권적인 권리를 가지고 뭐 가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합의가 일어나면은. 근데 물권적 청구라면 소유권이 A한테 복귀가 됐으니까 A의 소유권이 기한 물권적 청구는 가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판례가 합의로 가등기 해줄 수 있다는 판례는 있습니다. 왜? 채권행위 실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가등기는 가능하다. 그런 판례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는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B한테 등기를 넘겨놨는데 매매 등으로 인해서 또는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어쨌든 C한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고 봅시다. 근데 B는 돈 다 받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고 C한테 등기를 해주는데 아직 B가 A한테 돈은 안 줬다는 거죠. 그러면 A는 B의 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할 것이고 무인설에 따르면은 이 등기는 유효했던 거로 다루어지니까 C의 등기는 일단 유효하고 따라서 이론상 선악을 불문하고 당연히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유인설에 따르면은 A, B 간의 채권행위가 소급적으로 실효하면 유인적인 물권행위도 소급적으로 실효되고 그러면 B한테 넘어갔던 이 등기는 소급해서 잘못된 등기이고 그 잘못된 등기를 가지고 거래한 C는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론상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등기의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548조는 해제권 행사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무인설에 의하면 어차피 548조 없었더라도 당연히 보호를 받았을 거니까 이걸 당연 규정이라 해석을 하고 유인설에 따르면은 그 규정이 없었더라면 아예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548조라는 특별 규정을 두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해제권 행사에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까지 갖춘 자를 말합니다. 단 판례가 해제권 행사 후 말소 등기 있기 전에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대항력까지 갖춘 자는 선의자라면 보호받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 앞쪽에서도 보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요 물권적 거래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대항력까지를 갖춰야 보호받는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 매매대금 채권에 붙어 있는 압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 정도를 가지고 관점 정리를 하시고 교과서 80페이지 빨리 보겠습니다. 해제 효과에 관한 학설 직접 효과설이 다수설이다. 이 직접 효과설 소급적 실효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그에 따를 때 채권적 효과설, 물권적 효과설이 나온다는 거. 2번 옛날에 이 학설 가지고 또 뭐 학설 하나 소개하면은 사법시험 칠 때는 막 그거 가지고 난리 벚꽃장을 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학원도 지랄이었고 막 옆방에 있는 고시생도 뭐 난리였고 뭔 겨 기발한 거라고. 기본이나 똑바로 했으면 될걸. 2번 해제 효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들도 많이 후회를 할 겁니다. 아니 민법 교수님들 아니고 지금은 이제 로스쿨 교수님들도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 시대 때는 법대 교수님들이 상당히 권위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 학원 강사라고 봅니다. 로스쿨 뭐 변호사 자격을 위한 뭐 학원이죠. 해제 효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 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제로 인한 물권 변동에 관하여 물권적 효과서를 취함으로 직접 효과서의 입장으로 평가된다. 계약 효력의 소멸, 계약 이한 채권 채무의 소멸, 다수설인 직접 효과설에 의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즉 계약 당사자는 해제하여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나 해제된 계약에 의해 소멸한 권리는 무할된다. 따라서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그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그 채권액을 위 인수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서 상계하였으나 그 후 위 인수계약이 해제되면 그 인수대금 채권 역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계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계로 소멸한 채권자의 채권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 고정사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물권 변동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물권적 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정하는, 즉 유인설을 제한하는 거죠. 채권행위에 대한 유인성설을 근거로 계약 해제로 물권은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즉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운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548조 1항 단서가 거래 안전을 위한 특별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그래서 물권적 효과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채권적 효과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은 인정된다. 즉 채권행위는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에 대해서 무인적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물권은 계약의 해제만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채권계약의 해제만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판례 입장, 판례는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548조 1항 단서가 특별 규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하여 물권적 효과설을 따르고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고, 해제의 소급표와 제3자 보호, 해제에 있어 제3자의 의의. 이때의 제3자는 해제될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법률 관계를 기초하여 해제권 행사가 있을 때까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이자는 선악을 불문한다라는 것. 판례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자를 지칭한다고 한다. 즉 적어도 대항력까지는 갖춰야 한다는 것.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는 그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보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한다. 나아가 판례는 계약 해제 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계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 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 선의 제3자에 대해서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는 선의자라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다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기본 원리를 기억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해제 전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한 자는 임대인 지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근래의 판례는 매매계약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은 해지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계약 해지 전 그 계약 목적물을 감유한 감유채권자, 이 사람도 보호받고 가등기 자도 마찬가지. 3번 상속자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속자산 분할 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 합의하여 해지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앞에 협의 분할하고 그때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추고 등기 인도 등을 갖춘 제3자가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재분할 협의를 하더라도 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것. 4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법률 관계, 예컨대 소유권이나 저당권 취득, 전세권 취득, 지상권 취득을 가지게 되었고 해사실을 몰랐던 제3자, 그 사람 보호받는다 앞에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쪽에서 본 판례 또 소개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어제 계속 내가 세 타임에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채권자 취소소송 500페이지 정도의 판례를 보는데 그것도 역시 판례 외울 게 아니고 원리를 가지고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리 터득이 우선이라는 거지. 뭐가 되냐 안 되냐 그거 암기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물론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다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민법 교과서에 실린 판례를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암기하려고 시도하는 게 어리석고 무식한 거죠. 깨놓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또 그걸 암기해서 맞추는 문제를 내는 그 사람은 역적이지. 역적. 나라를 망치는 역적이지. 학원 강의에서 민법을 암기시키는 그 새끼 또래지 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 수업 듣다가 거슬리면 안 들어도 됩니다. 내 답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하고 같이 갈 사람들 몇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매번 밥 먹으면서 법리 이야기하는 그 법무사 한 사람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내 인생이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한 거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일을 하고 시간 날 때 취미생활이 민법 책 보는 거고 법서 보는 거고 이만하면 됐지 뭘 더.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 민법 548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면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출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에 붙어있는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민법 548조 1항 단서 소정의 제3자 의미 및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자체를 감유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 3번 82페이지에 1번에 있는 그 임대차와 관련되는 내용하고 구별해서 알아놔야 되는 겁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부터 매수인이 주택을 전세 놓을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4번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지상에 건물 신축한 자 아무 관계 없죠. 토지하고 관련돼야 되는 거고, 수거인의 보수 채권의 압류, 이 압류가 있어도 기본관계 해제할 수 있다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5번, 6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와 이에 선행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기입된 후 가처분 채권자인 전 소유자가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본안 소송에서 성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를 민법 548 1항 단수에 규정된 제3자라 볼 수 없다. 왜? 앞에 선행하는 가처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7번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 허가받은 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의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해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 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해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 변경이 공시되는 것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다. 따라서 건축적 허가 명의만을 양수한 자에 불과한 자는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는 거. 그 정도 하고 해제 시 원상 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각 상대방에 대하여 그 계약이 행해지지 않았던 것 같은 상태로 복귀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정도 하고 원물 반환 원칙이다. 특정물인 경우에 그 물건을 반환해야 되고 종류물인 경우에는 그 부받은 물건과 동질, 동종, 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원물 반환이 수령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에도 가액 반환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으로 기책 사유와 관계없이 항상 가액 반환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공평의 원칙상 상대방의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액 반환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정도. 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에 대해서 계약 해제 당시의 시가라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불능 당시의 시가라고 본다라는 것. 과실, 사용이익, 반환 및 비용 상환. 사용이익 자체가 일종의 법정 과실에 준해서 처리하죠. 각 당사자가 받은 물건이나 권리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왜? 원래대로 다 돌려줘야 돼. 판례는 건물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함으로 원상회복 의무로서 반환해야 된다.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이때 이는 이행지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매도인이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에 관하여 동시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금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 가산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매매 목적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이 계약 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의 회복 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해야 하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니까 이때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인한 이익, 일종의 이익이라는 것도 법정이자 과실이죠. 그거 반환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상계되는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돈 받았으면 거기 이자 붙여서 반환하고 물건 받았으면 물건 돌려주고 거기에 사용이익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에서 그 목적물 반환 외에 그 사용이익 반환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사용이익 반환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 사용한 기간 동안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차임 상당액을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된다. 비용 상환 반환할 물건에 관하여 상대방이 그러니까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면서 비용을 들일 수 있겠죠. 그 수리가 필요비일 수도 있고 유익비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감가비는 제외된다. 왜? 감가비는 매도인이 가지고 있어서도 소모될 비용이라는 거죠. 해제 시에 운용이익은 반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여기서 운용이익이라는 것은 사용이익을 넘어서는 특별한 운용이익을 말합니다.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목적물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이른바 운용이익, 사용이익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운용이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운용이익은 사회통념상 매수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 하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하였으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그 일반적인 사용이익을 초과하는 운용이익, 그 부분은 반환할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는 거. 계약 해제에 동시행관계에 있다. 동시행항변권 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해제의 상대방도 당연히 그와 관련된 효과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하죠. 해제해놓고 뭐 이행 요구하면 너가 해제해놓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법리 적용 안 됩니다. 계약에 따른 이행 의무, 그다음에 원상회복은 원래 이거 그냥 뭐 기책이와 불문하고 일단 돌려주는 게 맞을 거니까 그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법리 적용하지 않는다.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판례가 도급인의 담보책, 수급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쪽에서 하자, 확대 손해 이런 쪽에서 참작하여야 한다 해서 확대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원상회복 청구권 아까 봤죠.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채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채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이야기.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제해서 원상회복 받아가고, 그리고 기책 있는 자에 대해서 결국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다. 성질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이행 이익배상이다라는 것,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근데 근래 판례가 그에 가름하여 실내이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 물론 당연히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것, 손해의 입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특약에 하여 본래 급부에 가름하는 배상액 예정을 한 경우에 비록 해제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예정액에 대한 특약은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배상하면 된다. 그리고 계약을 일방 당사자의 피고의 기재 사유로 인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그 상대방인 원고의 기재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 매매대금 대해서만 위약금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이 무효가 되는지 이건 따져보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방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 공평의 원칙상 그 상대방인 피고의 기재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원고의 기재 사유란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될 것은 아니다는 것. 계약대로 간다는 것. 보증인의 보정채무, 원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해제 이후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정채무를 부담한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라는 것. 해제권의 소멸, 일반적 소멸의 원인, 채무자의 이행 제공 시 이제 수령하면 되죠. 해제권자가 해제권 포기하면 소멸될 것이고,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 해제권, 형성권이라는 거, 형성권에 대해서 별도의 기간 규정이 없다면 10년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 특수한 소멸 원인, 해제권자의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를 최고하고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을 소멸한다는 것.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그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 해제권 소멸한다는 것. 불가분성에 의한 소멸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수인 대 수인의 관계에 있을 때 어느 한쪽의 해제권자들 중에서 한 사람의 것이라도 소멸되면 해제권 소멸시켜서 계약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본래 급부를 이행해야 될 것이고, 해지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의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 해지권은 해지권과는 달리 해지권의 유보가 있거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지권의 경우에도 약정 해지와 법정 해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 법정 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안 두고 있다는 거죠. 약정 해지권이야
당사자 간에 약정하기 나름이고, 법정 해지권 민법의 규정, 일반적인 법정 해지권 규정은 없고 계약 각 측의 각종의 계약에서 해지를 규정한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계속적 계약과 관련돼서 물론 종신정기금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지만 법문상 해제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 일반적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와 해지권, 민법상 일반적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가 해지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그 정도 하시고, 판례는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사정 변경과 해지권, 앞에 해제 쪽에서도 사정 변경과 관련된 부분을 받고 지금 해지와 관련돼서 사정 변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민법 총칙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건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한 법률행위의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다수설은 사정 변경의 원칙이 신의칙의 발생 원리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사 재직 중 회사의 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근데 계속적 거래로 연대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적 거래와 관련된 불확정된 채무와 관련된 것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정도. 해지권 행사의 방법, 해지권과 그 행사 방법이 동일하다. 형성권이고 행사의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역시 불가분성 규정 있고, 해지권 행사의 효과,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 했습니다. 소급효가 없으니까 일단 원상회복의 문제는 없는데 청산의 문제는 남아 있다는 거죠. 임대차 관계가 민법상 이기상 차임연체로 해지가 되었을 때 청산 이기 차임연체한 걸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줘야 된다. 이런 청산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지권 행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규칙 사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 합의 해제가 있듯이 합의 해지도 가능하다는 거. 해지와 기한 이익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점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원칙적인 해지는 계약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계약에 특유한 것으로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약정해지, 법정해지라야 한다. 그러나 기한이익 포기는 법률행위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특별한 원인의 제한은 없다. 기한이익 포기 그 정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